일단 헌법 3조가 없어지면 예. 임종석의 주장대로 헌법 3조가 없어지면 탈북자들을 받아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들을 다 북송했잖아요. 구형이 있었어요. 징역 2년 구형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에는 그 피고인과 변호인이 또 그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이 최후의 진술을 합니다. 검사 네. 측은 구형을 하는 거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후의 진술을 하는데 네. 그 전에 했던 것이 피고인 직접 신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고 검찰도 구형을 하면서 설명이 좀 길어졌을 것이고 피고인도 최후의 변론을 하고 변호인도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시간이 한 6시간 이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예. 일단 징역 2년 구형은 상당히 좀 적절한 구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구형이었다. 예, 이 선고라는 게 판사가 선고하는 게 법으로 정해지고 양심과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구형도 일정한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 구간 내에서 구형을 해야 되는데 수사했던 수사 공판이 일단 1차적으로 구형을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판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 여부나 혹은 달라진 구체적 상황을 보고 이 수사 검사가 정해놓은 구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뭐 수사 검사가 어느 정도로 구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2년 정도 징역형 구형한 거는 적정한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구형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양형 기준상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 기본, 가중사유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상당 부분 또 가중을 한 건지 아니면은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2년은 너무 짧다. 아, 예. 네. 이 2년이 너무 짧다고 아쉬운 분들 뭐 그렇다고 그래서 200년, 300년씩 구형을 매길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이고요. 네.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기본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반성을 하고 뭐 허위의 정도가 경하고 이러면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판례도 좀 있긴 있고요. 근데 가중 사유라 그래서 허위의 정도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선거일이 임박했을 경우가 하나 있고 뭐 반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넘어가면서 예. 징역 2년이 맥시멈인 거예요. 아.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예. 검찰의 구형에는 물론 뭐 판사님은 이거 구형보다는 더 선고는 더 늘려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금 2건이 걸려 있고 하나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과 예. 하나는 SBS 방송에서 한 발언 2건이 걸려 있고 김문기 모른다. 네, 김문기 모른다. 지금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이러한 김문기 모른다 이런 발언 같은 것이 거의 선거에 가까워졌을 때 약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징역 2년 최대치의 구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성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맥시멈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을 선고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구형 한 달 전으로 그 네. 판결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조금 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휴가가 많습니다. 예. 7월달, 8월달은 뭐 법정 휴정기도 있었고, 뭐 8월 광복절도 있었고, 9월엔 추석이 있었고, 이런 휴가가 있을 때는 판사님들이 보통 나와서 근무를 많이 해요. 재판이 없는 날이니까 와서 기록을 많이 읽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네. 12월 25일까지 휴가가 없어요. 10월 2일인가? 10월 달에 있구나. 10월 달에. 네.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2일 그 국군의 날이 있고 그리고 또 개천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는데 그때 나와서 근무를 이제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때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기록이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통 딱 한 달 합니다. 딱 네. 4주 있다가 4주에 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한 10월 30일쯤 선고를 하는데 2, 3주를 좀 더 여유를 두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건 저도 약간 경험담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도 약간 한 달은 아니었고 조금 더 시간을 뒀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을 좀 오래 끌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워낙에 증거물이 많아가지고 좀 그랬던 일이 있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달 반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겠구나 그냥 그 정도 네. 생각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일주일 후에 9월 30일에 위증교사 사건 구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형량 위주로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워낙 여쭤볼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을 받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다른 위증이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위증이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됐던 바가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예, 2023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네. 1심 법원에서 네.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선고받은 건은 48.8%입니다. 48.8%면 예, 반 정도가 일단 징역형으로 예. 간다고 기본적으로 보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법 152조의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교사범도 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형법의 원칙인데 네. 그런데 위증교사의 그 가중 요소를 보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 자체로 가중을 처벌하도록 대법원 양형기준편에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최근에 가장 실제 사례를 보면 서거석 전북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재판에 휘말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이재명 재판하고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방송 토론에서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증인으로 전북대 교수가 나왔어요. 예. 전북대 교수가 직접 폭행을 맞으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은 분이 본인이 고소해놓고 재판까지 끝내놓고 법정에 나서 얘기하기로는 네. 난 맞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럼 판사님이 보기에 아니 기존에 판결문이 있고 본인이 고소해놓고 네. 이거를 위증을 해? 해가지고 위증죄로 처벌을 지금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 10, 구속됐었어요. 구속됐어요. 네. 1심에서 네. 징역 10개월이 나와서 네. 지금 구속돼 있고 6월달에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위증교사는 네. 이거는 법 근간을 흔드는 그런 네. 사법 체제를 흔드는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징역형이나 실형이 왕왕 종종 선고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위증 교사가 생각보다 징역형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48.8%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위증 및 위증 교사가 나온다. 네. 징역형이 나온다고 예, 말씀이죠. 예. 예.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거는 이건 9월 30일 그 구형이 정해지잖아요. 네. 요거 선고기일이 어쩌면 네. 우리 아까 했던 공직선거법 선고기일보다 더 빨리 잡힐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네.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은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주관적 인식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빙의가 돼가지고 나는 주관적 인식이 내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이 내심의 의사가 어떤 건지. 근데 위증교사도 사실 그런 건데 내가 선서에 넣고 허위의 사실을 말했냐 아니냐 그럼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네. 지금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거를 읽고 그거대로 대답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교사라는 게 녹취록이 나와서 이거는 어쩌면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더 쉬울 죄송합니다. 더 쉬울 수가 있다. 더 네. 빠를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가중 사유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구형에서. 위증교사는 근데 선거법보다 처벌 기준이 더 무겁지 않습니까? 네. 가중 사유는 같을 것 같긴 한데 구형량이 어느 수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똑같이 가중 사유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반성하지 또 않고 이 위증을 했던 것이 아까는 선거법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였잖아요. 예. 위증을 했을 때는 위증의 정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때 뭐 이런 거를 따졌는데 지금 방식을 보면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본인도 변호사인 사람이 법조인인 사람이 본인 재판 관련해서 증인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이거를 읽고 그대로 진술하라. 이 죄질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는 이 구형이 한 적어도 3년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세게 나온다. 네, 더 세게 나온다. 예. 이거를 만약에 징역형을 하지 않으면 모든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야 증인한테 변론 요소를 보내줘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법 체계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구형을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구형 3년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가 근데 예측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엔 3년을 예, 이번에는 3년으로 얹어주셨습니다. 저는 3년. 네. 예. 저도 그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도 얹어가는 숟가락 건가요?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기침을 좀 두 분이 아이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 환절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는 아이, 말씀 감기 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네. 저 혀가 꼬이네요. 환절기라 혀가 꼬이는 것 같아요. 보통 환절기 때 네. 건강 잃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건강 좀 맞습니다. 주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다음 소식이 아니라 다음 이슈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해서도 법적인 이슈로 짧게 네. 그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 두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네.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파장이 아주 거셉니다. 상당히 거세요. 네. 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상당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걸 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위험하다. 이게 예. 무식한데 신념이 있는데 거기다 권력까지 가지면 정말 위험하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했나 네.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받고 있으니까 예. 야 이거 다 언론의 눈을 돌리려고 지금 소용돌이 같은 발언을 한 건가? 이거 왜 이랬지? 자신을 희생해서 일생에서 지금 심지어 그 계엄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발언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진로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면 네. 통일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 여러분들 통일 필요해요? 이러면 이런 정치인들 발언 때문에 학생들이 갸우뚱해요. 네. 통일이 필요한가?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 북한에 있는 땅, 개마고원과 평양 이런 땅을 누가 가져야 돼요? 중국이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미국이 가져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가 가져야 돼요. 이러한 접근이 바로 통일의 접근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국가를 두 개로 나눈 걸로 수용을 하자라고 하면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3부자의 종교 국가이자 왕조 국가란 말이에요. 만약에 김정은이 헷가닥해서 두 국가? 오케이 그럼 우리 다른 나라야 한 다음에 우리나라를 중국에다 헌납하겠다. 지금 뭐 중국과 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네. 뭐 러시아에 헌납하겠다. 혹은 나라 자체를 다른 곳에 팔겠다. 이래도 북한 주민들은 주장할 거리가 없어요. 또 심지어 동북공정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린 다른 나라니까 우리는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우리는 인정을 할게. 이러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소에도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최전방의 군부대를 다 축소한 것인지, 너무 이거는 정말 계속 물고 늘어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이런 식의 발언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발언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을 하는데, 참고로 지난 19일에 9.19 남북 군사 합의 행사 6주년 행사에서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 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3조의 삭제 또는 개정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분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을 설득하지언정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고, 물론 국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한 비판을 했고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의 끈에 놓지 않고 있는 탈북민과 이산가족의 희망에 재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슈가 좀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이 김정은의 발언 이후에 이 국가론을 주장하는 게 참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파괴론자죠. 헌법 파괴론. 헌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자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이미 헌법 때문에 좀 불편하던가 국민적 합의가 좀 일치화된 경우에는 개정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태이고요. 예. 저 아무도 헌법 3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고 있는데 예. 혼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무슨 말이냐면 압록강 두만강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동해안 서해안에는 부속 도서 모든 섬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은 세종대왕 때부터 형성된 영토입니다. 김종소 장군이 선을 거놨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 45년도에 광복을 하면서 3, 4년 동안에 헌법을 재헌을 7월 17일 날 48년 7월 17일 날
재현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면서 영토를 정해놓은 거예요. 네. 정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마치 우리는 그러면 헌법을 지금 삭제하자 그랬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 되어 있는데 예. 초등학교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헌법의 영토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해요. 이러한 말들이. 예.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그 참석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행사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기존의 평화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 임 전 실장 그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약간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 통임 담론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의지가 없다. 구체적으로 무슨 재검토를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고 전 정권의 대통령이 현 정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이거 진짜 나쁜 정치예요.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던 뭐 현 정권이 유지되던 현 정권에 대해서 전 대통령으로서 왈가왈부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그냥 봉사활동하고 살죠. 그렇죠. 본인 연구를 하던가. 그런데 어떤 행사장에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9.19 평양 공동선언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했던 선언 아니에요. 네. 그리고 6주년 행사인 건데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세계 평화가 찾아왔냐, 남북 평화가 찾아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남북 연락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네, 개성에 폭파. 있는 연락소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CCTV 안에서 폭파가 됐고 북한 노동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판을 했고 막 이렇게 평화가 유지가 안 됐는데 마치 본인이 평화를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현 정부가 평화를 몰색시켰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발목 잡기 정치이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형사상 사법 리스크, 형사 처벌을 당할 수세에 몰렸으니까 뇌물 의혹 수사. 발언을 할 공간이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마침 9.19 이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근데 약간 무리수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리수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헌법 제3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 아닙니까? 이 헌법 제3조를 통해서 파생되는 판례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뭐 유엔에서의 우리의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요.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헌법 3조가 없어지면 예. 임종석의 주장대로 헌법 3조가 없어지면 탈북자들을 받아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들을 다 북송했잖아요. 그 북송한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지역에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 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반이적 단체인 북한으로부터 탈출을 한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주는 것이 이제 그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책무가 우리나라 국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게 유엔도 사실 유엔이 북한의 가입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유엔 자체 내에서는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유엔에서 회의를 할 때 북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던가 동아시아 패권을 문제를 회의를 할 때 북한과 대한민국을 완전 별개로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헌법 3조라는 한 국가의 헌법에 있는 그러한 조항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뭐 비핵화 문제나 이러한 당사국 지위로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헌법 3조입니다. 근데 이 헌법 3조를 없애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또 혹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발언을 할 그런 근거나 규정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임시적으로 두 국가를 운영한다? 100번 그럼 제가 찬성할 거는 그 두 국가를 하되 국가보안법도 없애자.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를 한번 가능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게 여행하고 북한 주민도 자유롭게 여행을 와라. 그래서 우리의 이 문화적인 침투 혹은 약간 선진 문물을 북한에게 주면서 김정은 왕조를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작전이면 모르겠는데 혹은 아니면 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헌법 3조를 없애고 최종 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러면 탁 검찰이 회의를 하면서 그래 국가보안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임종석한테는 적용하지 않을 테니 북한으로 가라. 그냥 약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는 약간 그렇게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으로 가시라고. 제가 너무 세게 발언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 와중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그다음 북한 주민들도 또 스마트폰 같은 걸 쓰게 된다면 네.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변호사님 말씀을 여러 가지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사실. 정말. 헌법에 대해서 이제 뭐 지우든가 삭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나올 얘기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